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필 머피 주지사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의회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어긴 공화당 하원 의원이 4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올해 서머타임이 오는 7일 일요일 새벽 2시에 해제됩니다.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조정되면서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필 머피 주지사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연임에 성공한 건 1977년 이후 44년 만입니다. 민주당 필 머피 후보는 91%가 개표된 상황에서 득표율은 50.4%로 공화당 후보인 잭 시아타렐리 후보를 2.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가 뉴저지에서 연임에 성공한 건 1977년 이후 처음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어젯밤 에즈베리 팍에서 열린 집회에서 승리 연설을 통해 이곳까지 오는데 44년이 걸렸다며 재선을 자축했습니다. You know, we just had the most New Jersey experience. I was on my way someplace, and it took us longer to get there than we planned. As a matter of fact, some might say it took 44 years to get here. 머피 주지사는 자신에게 표를 던진 사람은 물론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So tonight, I renew my promise to you, whether you voted for me or not, to work every single day of the next 4 years to keep moving us forward. Forward with renewed optimism to ensure greater opportunities for all 9.3 million who call the Garden State their home. 한편 상대 후보인 공화당 잭 시아테렐리는 머피 주지사의 승리 선언에 무책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저지 공화당도 전날 머피의 말을 인용해 모든 개표가 끝나고 축하해야 할 것이라며 성급한 승리 선언을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업무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 1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확대했습니다. 직업안전보건청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새 규정은 미 노동자 8,400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부는 또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보장 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양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700만 명에 대해서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비접종 시 매주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새 조처는 약 1억 명, 미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의 수준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 휴가를 줘야 합니다. 행정부는 이 규정이 주정부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정부로부터는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미 전체 인구의 94%인 3억 883만여 명이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한 것을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모든 규제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CNN은 최신 인구조사국의 데이터를 인용해 5세에서 11세까지로 백신 접종 자격이 확대되면서 미 전체 인구의 약 94%인 3억 883만여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CDC의 승인이 떨어진 것과 거의 동시에 커네티컷주의 의료법인 하트퍼드 헬스케어에서 6명의 아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행사는 생중계됐는데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아프지 않았다고 전했고 주사를 놔준 의사와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습니다. 레드 러먼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지난 2일 밤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주는 27만 8천 명으로 추정되는 접종 자격을 갖춘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맞힐 준비가 됐다면서 데이터는 분명하고 백신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 아동병원은 CDC의 백신 승인 뒤 백신 예약 신청이 몰리면서 추수감사절 주간까지 거의 3만 7천 건의 예약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관리들은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ABC 방송에서 성인용 백신과 견저 어린이용 백신은 승인까지 거의 1년이 걸렸다며 화이자는 정밀 실사와 함께 과학을 검토했고 아이들에게 적절한 투약분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의 누적 사망자가 약 75만 명에 달합니다. 알래스카주에 거주하는 인구 전체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 데이터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74만 8,518명입니다. 브라질 60만 8,071명이나 인도 45만 9,191명을 뒤로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는 2020년 미국 인구조사 기준 알래스카 73만 3,391명이나 워싱턴 DC 68만 9,545명 등 인구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미 제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인의 수를 다 합친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고 백신 접종으로 가족,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리사 웰스는 지난 8월 3주 사이에 코로나19로 6명의 친척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강했지만 코로나 백신은 맞지 않았습니다. 윌슨의 친척들의 사망이 이어지면서 그는 친척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설득했지만 일부 친척들은 여전히 백신 실험이 충분하지 않았고 백신 정책이 너무 강압적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집단으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반정부 정서가 강한 미시간주의 터스콜라 카운티 주민 중 한 번이라도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51%에 불과합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백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번 영국의 조치가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은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시작된 지 5일 이내인 18세 이상 환자에게 머크앤컴퍼니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하려면 이외에도 경증 또는 중등 증상을 보여야 하고 비만이나 심장질환 같은 위험 요인도 최소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몰누피라비르 사용이 승인됐지만 언제부터 의료 현장에 공급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머크앤컴퍼니는 올해 안에 1,000만 명 복용분의 몰누피라비르를 생산할 계획이지만 세계 각국 정부는 이 생산량의 대부분을 이미 사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 식품의약국이 진행하고 있는 몰누피라비르 긴급 사용 승인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FDA는 몰누피라비르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논의하고 투표하는 외부 자문단 회의를 오는 30일 열 예정이어서 미국 내 승인은 이달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머크앤컴퍼니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확진자 775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몰누피라비르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회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어긴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이 4만 8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지금까지 최소 20차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어겨 4만 8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더힐은 이 벌금이 그린 의원이 지금까지 위반한 사례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원은 지난해 7월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첫 위반 시 $500 벌금을 물고 이후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500씩 내도록 했습니다. 올 초 그린 의원은 지난해에 대선 부정을 주장하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일시 착용했지만 이후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린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인사로 극우 음모론 단체인 QAnon 지지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12 테러 음모론, 대선의 부정 선거론을 옹호하고 과격한 언행으로 하원 상임위에서 퇴출당하는가 하면 허위 정보 유포로 트위터 계정이 수차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나는 미국인이 외롭게 서 있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민주당의 강제에 맞서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어제 총기 소지의 자유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6대3으로 보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법이 합헌이라고 본 하급심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전미총기협회 계열단체인 뉴욕주 소총권총협회는 소송을 통해 뉴욕주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8개 주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주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날 심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주축이 돼 뉴욕주법이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 소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뉴욕주를 대리해 심리에 참석한 바버라 언더우드 검찰청 차장에게 본인을 방어하고 싶다는 것이 왜 총기를 소유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냐고 캐물었습니다. 이에 언더우드 차장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언더우드 차장은 이 법이 느슨해지면 법원이나 공항, 지하철, 술집, 교회, 학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다른 법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14,000건 감소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9천 건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14,000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 경신한 겁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7만 5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월 첫째 주부터 4주 연속 30만 건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3만 4천 건 감소한 21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마켓워치는 분석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 확산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춤하던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노동부는 내일 10월 비농업 일자리 수를 발표할 예정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의 2배 이상인 45만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서머타임은 오는 7일 일요일 새벽 2시에 해제됩니다.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조정되면서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오늘 11월 7일 일요일에는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조정됩니다. 시계바늘을 1시간 뒤로 돌리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시간 기준으로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서부의 경우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각각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겨울철을 앞두고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표준시를 다시 1시간 뒤로 늦추게 됩니다. 연방법에 따라 3월 둘째 일요일에 시행에 들어가 오전 2시가 오전 3시로 1시간 빨라지고 11월의 첫째 일요일에 종결됩니다. 이 때문에 날짜는 매년 달라지지만 기간은 1년에 약 65%인 238일로 똑같습니다.
서머타임은 낮 시간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 괌, 푸에르토리코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머타임은 3월 13일 시작해 11월 6일 끝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펜스테이션 일대 개발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는 뉴저지 주민과 암트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뉴욕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펜스테이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펜스테이션 일대에 새롭게 짓는 고층 건물 수는 10개로 유지하되 규모는 줄이고 1,800개의 거주 유닛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정부 대행기관으로 선정돼 한인 서류 미비자 수혜 가구를 돕고 있는 민권센터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수혜를 입은 서류 미비자 가구의 뉴욕 주정부 지원 신청 마감이 오는 26일에서 12월 6일로 연기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없는 서류 미비자 가구로 신청하는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서류 미비자여야 합니다. 피해 가구당 최대 7만 2천 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아기 이름 장명 추이를 분석해온 베이비센터는 3일 남자 아기 이름으로 리암이, 여자는 소피아가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아기 이름은 노아, 올리버, 엘리샤 등이 뒤를 이었고 여자 아기 이름은 엠마, 에밀리아, 에바 등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자 이름 중에서는 탑 10 중 8개 이름이 모두 아 발음이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FDA는 에브비 제약회사와 자회사인 엘러간 제약회사가 노안 치료제로 개발한 염산 필로카르핀 1.25% 저만액 뷰티를 승인했다고 의학뉴스 포털메드 페이지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필로카르핀 저만액은 노안으로 진단된 40세에서 55세 환자 7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례의 3상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임상시험은 참가자 각자가 필로카르핀 저만액 또는 가짜 저만액을 양쪽 눈에 하루 한 번 저만하는 방식으로 30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필로카르핀을 저만한 그룹은 저만 15분 만에 시력이 좋아지고 시력 개선은 6시간 지속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